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담당하는 김용철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슨 과목이었나요? 민법.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자,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어제 충분히 민법 시간에 이야기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은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제 합격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은 아닌데, 굉장히 양이 많고, 좀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과목이에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그래서, 좀 미리 11월, 12월, 1월, 2월, 한 4월 달까지는 공법을 좀 정리를 좀 해 두셔야지만이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첫 시간은 그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인물 하나 받으셨어요? 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공법은 이 부동산하고 공법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과목 이름이에요. 과목 이름인데, 자, 일단은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1차 과목인 부동산 학개론 그 과목을 제외하고 전부 법과목이죠. 2차는 전부 법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미하고 법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러면 부동산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부동산을. 그쵸? 그런데 무엇이 부동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대답들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한자 투풀이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법에서는 어떻게 개념을 갖고 있느냐. 자, 우리 민법 제99조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제 토지에 정착한 물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건축물. 건물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굳이 꼭 건축물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 해도 괜찮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2학년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돼. 건물 하지 말고 건축물이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공법은 사법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사법. 까지 했겠죠? 사법. 민법 시간에. 민법은 사법이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법이라는 것은 이거 개인사자 아닙니까? 개인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을 통칭해서 사법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다. 민법은 어느 학설을, 어느 이론을 대비하더라도 사법이면은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법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아니겠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공법 분야는 굉장히 넓어요. 국가와 관계를 규율하는 법, 국제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공법이고, 국가 조직에 대한 법, 그것도 정부조직법이랄지 이런 것도 공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이랄지,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다루는 공법 분야는 행정에 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 행정법이란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 분야에 대한 법을 행정법이라 통칭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행정법이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그러면 이 토지 건축물에 대한, 즉 부동산에 대한 행정법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럼 300개를 전부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럼 공인중개사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 선택을 해서 자 시험 범위로 포함된 법률이 딱 6개입니다. 6개.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6개의 행정법으로 이루어진 과목 이름이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유인물 봐보시면 부동산 하면은 뭐 토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 공법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루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수평적이 아니겠죠. 수직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규제하는 법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런 부동산 공법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우리 국토는 유한하다. 그쵸?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자, 토지를.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공의, 공익이라고 하죠. 3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 공공복리 증진. 부동산으로서 추구하는 공공이익은 공공복리 증진이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앞으로 이제 공공복리 증진,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이제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자 그러면 그 밑에 봐보시면은 이제 네모 박스 찾아가지고 시험 법률 해가지고 6개의 법률이 있죠?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네 번째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자, 이제 지금 이제 뭐 11월 입문과정, 11월, 12월 입문과정인데, 강의는 철저하게 난생 처음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시작이 돼요. 이 자리에는 뭐 작년에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죠? 그쵸? 물론 학원에서는 처음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름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태가 딱 나요. 이제 쳐다보면은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딱, 그러니까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말고, 자,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지금 2번째 정도 시작하신 분들도 나는 처음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자. 처음부터 머릿속을 다 비우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한번 철저하게 기본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자 6개 법률 중에서 뭐 들어본 법률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법률도 있지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법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13글자나 됩니다. 그럼 이 법률 이름만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법률 이름만 내 걸로 만드는데 한 2달 걸려요. 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뭐부터 수립한다? 그렇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용해 나가자는 내용에 관한 법이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30%,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12문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문제를 시험 봅니다. 한 과목당 40문제를 보고 100점 만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30%에 해당하는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번째 법률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이 법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법. 도시개발사업과. 그럼 도시개발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 그럼 신도시를 어디다 만들죠? 개발이 안 된 거. 지금 현재는 논밭 또는 임야. 그와 같은 것들을 건물지을 토지로 싹 바꾸는 그러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지을 토지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로 공부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시개발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하면은 무슨 도시? 신도시 개발, 신도시. 여기서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10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비법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요,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법이에요, 이게 역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시 개발하면은 신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비는요, 정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세 글자로 늘리게요. 재개발로.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택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의 절차법이다. 그렇다면 여기는 자, 기존에 있는 오래된, 즉 노후화된 건축물 등을 싹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을 하는 사업. 우리가 흔히 재건축 사업도 있고 주택 재개발 사업도 있죠. 이런 사업의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이것도 역시 사업 절차법이고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건축법입니다. 들어는 봤겠지 뭐 건축법이라고.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법. 자, 5번째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 법. 자, 이 건축법과 주택법이 각각 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7문제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법률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는 토지 중에서 농지법은 농지에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6개의 법률, 이와 같은 6개의 법률로 이루어진 과목이다, 부동산공법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개념을 잡자. 부동산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6개의 행정법으로 이루어진 과목 이름일 뿐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동산공법의 공부 방법 해가지고 첫째, 부동산공법은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60점. 목표 몇 점? 목표 점수는 60점을 잡으시면 돼요. 60점. 어느 선생님이나 다 60점 목표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 80점, 90점 맞을 필요가 없다. 지금 어제 민법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셨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 나눠서 보죠. 같은 날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럼 1차 9과목이죠. 자, 1번이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40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41번이 민법입니다. 자, 2차 과목은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이,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라고 하는데요. 중개업 법령 및 실무입니다. 중개 실무. 자, 두 번째 과목이 2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동산 공시법하고, 부동산 세법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공시법은 다시 두 분야로 나눠집니다. 두 개의 법률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법률 명칭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우리가 흔히 지적법이라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구지적법.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 세법도 여러 가지 이제 세법이 있죠,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점수는 몇 점이에요? 평균 몇 점? 평균 60점. 합격 점수가.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과락 없이. 과락이 몇 점입니까? 40점을 맞으면 면가락이라고 해야 되잖아. 가락이 아니지, 40점부터는. 37.5점까지가 가락이에요. 그러면 1차 과목은 몇 점이 목표 점수입니까? 100점? 80점.
자, 각각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80점 넘은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점수입니다. 민법 80점 맞고 부동산 학교론 40점 맞으면 합격이죠. 평균 60점이니까. 반대로 학교론은 80점 맞고 민법을 40점 맞으면 합격이죠. 근데 민법 100점 맞고 학교론 30점 맞으면 평균은 65점이지만 불합격이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한 과목 80점 맞고 한 과목 내가 40점 맞자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공부 똑같이 8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1차는. 그러면 이제 80점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한 65점, 65점 정도 맞으면 아주 무난히 합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1차를 합격을 해야지 2차가 의미가 있어요. 전부 5과목을 다 합쳐가지고 평균 50점이 아니고 1차 채점, 2과목 채점 해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은 한해서만 2차 채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를 합격을 했어도 60점이 넘었는데 1차가 불합격이면 그분은 내년에 다시 시험 봐야 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합격하신 분들이 한해서만 이제 2차 채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중점적으로 공부가 들어갑니까? 1차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몇 점짜리 공부를 하고 있냐면 120점짜리 공부를 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90점 이상이 안 나오면 막 불안해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8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80점만. 최대 80점. 80점 넘어가는 점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막 35개 맞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딱 32개만 맞으면은 최대치인데. 이제 1차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2차는 좀 작전이 필요해요, 작전이. 2차는, 자, 전부 80점이 목표가 아니고, 자, 공법 몇 점이 목표라 그랬습니까? 60점이 목표라 그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효자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실무 과목입니다. 실무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쉽습니다. 점수 따기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실무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만큼 다 맞아내셔야 돼. 여기는 목표가 100점이에요, 100점. 그럼 실무에서 100점을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나머지 과목을 40점만 맞아도 180점, 평균 60점이 되죠. 그쵸? 가라만 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쉬운 시험도 한 개, 두 개 정도 실수를 하지요. 100점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뭐 이건 이제 제가 뭐 몇 점 맞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부동산 공법은 일단 60점을 맞자 이 말이에요. 자, 60점 맞으면은 국어를 필요도 없어. 점수 달라고? 점수 좀 주세요라고 국어를 필요도 없고, 뭐 적선을 필요도 없고, 딱 내 점수만 맞자 이 말입니다. 근데 이 60점 맞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60점 맞기가.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양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생소한 내용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리는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외울 게 너무너무 많게끔 느껴지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법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다 보니까는, 자, 공부를 등한시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거는 벼락치기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의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이 부동산 공시법은 각각 3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죠. 등기법, 지적법, 세법. 3분의 1씩 정확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시간에 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데요. 공법은 일단 60점만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럼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몇 개를 맞아야 됩니까? 문항수로? 40개 중에서 24개 맞아야 돼요. 24개. 24개. 자, 그러면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에서 일단은요. 지금 그러면은 같은 6개의 법률이라 하더라도 비중이 틀리잖아. 농지법은 2문제 나오고 국토계획법은 12문제 나오죠. 그럼 똑같은 비중으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단은 국토계획법은 10문제를 목표로 공부하십시다. 이렇게 달달달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은 시험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2차 과목들 전부 실무 과목이 실무. 중개사 하실 때, 현업에서 사업 중개사 하실 때 실무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과목들입니다. 1차 과목은요, 합격하면 아무 쓸모는 의미가 없어요. 중개사 하실 때는. 2차 과목들이 뭐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되고, 특히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시는 중개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실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학원에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실무가 필요합니까? 100%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 그래서 그 부동산 공법 이 6개의 법률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이것 말고도 한 30개 정도 법률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30여 개의 법률들을 숙지를 하려면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법틀을 딱 잡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 법률만 제대로 공부를 해내시면 다른 법률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2달 과정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약 절반 정도는 국토개법에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개법은 해도 정리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안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10개를 맞기 위해서는 달달달달 해주셔야 되고, 책에 확실히 잡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치중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인데요. 철저하게 국토계획 유형한 법률은 토지에 대한 법이에요. 토지공법. 그러면은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들이 달라집니다. 물론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험에 쉽게 출제가 돼요. 시험에. 득점하기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이제 비중을 두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이고 목표 점수는 각각 5개씩을 맞춰내자 이 말이에요. 5개씩. 그러면은 자, 여기서 10개, 여기서 10개 맞아보면 벌써 20개 맞고 가락은 훨씬 넘어버리고 이제 4개만 더 맞으면 되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이제 사업절차법인 도시개발법과 도시민주환경 정비법은요, 이제 이 건축법, 주택법 이제 후순위로 이제 밀리는데요. 자, 절반만 맞자 이 말이에요. 3개씩. 딱 반타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보는 주관하는 이 국가 시험은요, 시험에 있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데요. 모든 40문제가 전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각각 그 법마다 이제 3문제, 6문제 출제가 되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게요. 2문제는 어렵고, 2문제는 적당히 중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2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쉬운 2문제 맞고, 적당한 문제 1문제만 맞으면 반타자는 하겠죠. 그죠? 자, 그럼 농지법은요, 열심히 해도 1문제 맞고, 대충 해도 1문제 맞고, 대충 해야지, 당연히. 그죠? 그러나 최근 시험에는 대충 해도 2문제 다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럼 몇 개입니까, 벌써? 27개입니다. 오바지? 아, 목표 24개인데 뭐 27개는 많으냐.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에? 그럼 여기서 좀 줄이게요. 한 7개, 3개 줄여버리게. 자, 요 정도 맞춰내면은 공법 60점 맞고는 2차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실무가 있기 때문에. 실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차 시험을 뭐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무슨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무 과목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실무를 내가 90점을 맞았는데 떨어졌다. 그럼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공법으로 50점 맞았고 떨어졌다가 아니고 실무를 100점 못 맞아서 떨어진 거예요. 항상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부동산 공법은 이제 좀 요령껏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6개 법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가감히 버릴 부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못하죠? 그럼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판단하는데 시킨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 된다. 버릴 것은 버려라 그러면 절대 주워서 하지 말고 그냥 버리시면 돼. 그래서 분량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둘째, 숲을 보고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뭔 소리냐? 전체적으로 먼저 보고 세부적인 걸 보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시킨 대로 마시면 저절로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1월, 12월 과정 밑에 이제 학원 진도가 이렇게 이제 자, 쭉 있는데 2달 과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이니까요. 처음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하려고 들지를 말자. 지금 처음 공부를 시작하니까 막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쵸? 막 책도 보고 싶고, 집에 가면 막 이제 내가 이제 새로운 이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공부하지 마요.
이거는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앞으로, 자, 12개월 동안 쭉 꾸준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촌놈 마라톤 한다 그러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막 뛰다가 나중에 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능력이 안 돼요. 책을 봐도 읽혀지지도 않고, 전부 생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적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이제 1월달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지금 십수년 만에, 길게는 뭐 수십 년 만에 책상에 앉아있어도 공부하신 분들.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앉아있는, 1시간 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자, 체력이 안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자, 학원 다니는 연습하셔야 돼. 학원 다니는 연습. 어떤 일이 있어도 학원은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1순위가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버텨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식사를 몇 시에 하십니까, 통상? 12시 정도에 하시죠? 특히 공무원 하셨던 분들, 12시 땡 하면 밥 먹으러 가잖아. 근데, 학원에서는 공법 같은 경우는 2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12시에 식사를 했던 게 수십 년 동안 습관이 되신 분들은 그 2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 훈련도 하셔야 돼. 내가 밥을 2시에, 점심을 2시에 먹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그런 적응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막 내용들 막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11월, 12월은 욕심내지 말고, 용어 습득만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사람을 잘 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용어 구사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제는 뭐 요건 국민 자격증이 돼버려가지고 합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중개사 공부를 한 번쯤은 다 해봤다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만약에 중개사 하시는데 손님들 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하나 사무실만 들어가겠습니까? 이 사무실도 가고 저 사무실도 가고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신뢰가 가겠습니까, 중개사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나중에 중개사 하시면 공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중개사 하신 분들 만나면은요, 이제 옛날 일은, 학원에서 공부했던 일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엉터리로 용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나중 문제고, 철저하게 지금 공부하실 때 용어 습득을 정확하게 영어를 구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는 겁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용어를 막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영어를, 그럼 영어 습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일단 5글자 넘어가는 것은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돼. 한, 뭐 3글자 정도 법 이름도 보셔요. 자, 건축법, 주택법, 이건 뭐 눈으로만 봐도 입이 나오지. 근데 13글자짜리 좀 이따 물어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죠? 이름이 뭐죠? 그러면 대답 못 하십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읽어보셔야 돼. 소리 내서. 11월, 12월은 뭐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적응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셔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1, 2월 달에 이제 기초 이론 해가지고 기본소 중심의 기초개념 닫기라고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책은요, 수명이 언제까지예요? 12월 달까지입니다. 12월 달까지 딱 보고 버리는 책이에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 책은. 안 보는 거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초서라고 돼 있잖아요, 기초서. 그러면 이제 1월 달에는 이제 자, 기본서를 받으실 거예요, 기본서를. 앞으로 이제 10개월 동안 봐야 될 기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달에 이제 기본서로 공부가 들어갑니다. 3, 4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에는 기본서 이제 어렵게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쉬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3, 4월 달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월 달이 됩니다. 5월 달이 되면 공법은 요약서가 나옵니다. 공법 기본서가 약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000페이지. 그럼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물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기본서로 끝까지 기본서를 붙들고 계셔야 되지만은 6과목을 다 하시는 1차, 2차 동차 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 요약서가 나옵니다.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요약서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주 교재로 해가지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5월, 6월 달까지 철저하게 이론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제 7, 8월 달 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는 뭐 핵심 요약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그동안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오지선다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객관식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객관식 어느 정도 문제 푸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스킬, 기술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정리로 9, 10월 달에 한 약 6주 정도에 걸쳐서 동영 모의고사를 봅니다. 실제 시험과 똑같이 과목당 40문제씩 시험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합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이 제 27회 시험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얼마 전에 올 10월 24일 날, 10월 25일인가요? 24일 날 26회 시험을 봤습니다. 26회 시험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27회 시험이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됐지 않습니까? 시험 수준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교환하는 시험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시험이 사법시험 아니에요? 사법시험 빼고는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법무사 시험보다도 문제가 더 어려웠습니다. 중개사 시험이. 그리고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권위 쳐주는 자격증이 감정평가사 자격증 정도 되겠죠. 감정평가사. 그렇죠? 그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자, 과목 명칭이 부동산 관계법규라고 이제 과목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과목에서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요. 중개사 시험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감정평가사 문제보다. 그만큼 시험 문제가 수준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아직도 중개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중개사 시험이 뭐 복덕방 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개사 시험이 많이 어렵다는 것들을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과정이 중개사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15,000명씩 합격이 나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1년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첫 시간부터 겁을 엄청 주고 있죠. 그쵸? 지금 마음가짐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유치원에 막 입학해서 초등학교도 아니고 유치원에 입학하신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유치원에 입학했으니까. 그러니까 시킨 대로 잘합니다. 처음에는 1월달 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요. 초등학교까지는 여전히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달 되면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이제 그때부터. 자, 그러면 이제 5월달, 6월달 점점 자기 고집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어떤 뭐 동영상을 뭐 인터넷 보니까 뭐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한다더라. 너도 한번 봐봐라. 그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럼 이제 이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저 선생님 강의도 들어보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막 고시 낭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래 걸려요. 합격은 언젠가는 해요. 그런데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학원을 선택을 하셨고 그러면은 앞에서 강의하신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시고 시킨 대로만 해주시면 1년 안에 합격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의문대로 이제 옆길로 새게 되면은 오래 걸려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합격하신 분이 18년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40대 초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60대 중반에 합격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뭐 그분뿐만 아닙니다.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8년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갑니다. 이게 금방 갑니다. 하루가 금방 학원 다니다 보면은요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금방 또 1월달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명심할 것은 자 학원에서 시킨 대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시킨 대로만 따라와 주시면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봐보시면 중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순위 국토교육법, 2순위
건축법, 주택법 중심으로 먼저 딱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도시개발법, 정비법, 농지법은 뭐. 자, 그러면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달이다. 2달이면은 어떤 2달은 9주가 나오고 어떤 2달은 8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 6개 법률을 자세하게 하다 보면은요, 다 못해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 2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도시민 주관인 정비법을 빼먹고 뭐 농지법 같은 거는 빼먹고 한 나머지 법률만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이전에는 양이 좀 작았을 때는요, 충분히 다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제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거를 모두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요령껏 이제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네 번째 봐보시면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서만큼 좋은 책이 없네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자료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자료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 기본서로 공부하는 게. 그리고 최근 이제 공법 문제가 뭐 단순히 암기해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보다는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이제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석은 기본서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령을 또 우리가 표해야 돼요. 정석대로만 고집하게 되면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제가 매번 이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시킨 대로 하시면 돼. 시킨 대로 하시면은 합격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뭐 첫 시간에는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6개의 행정법으로 이루어진 과목 이름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의 합격을 위해서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봐보시면 뭐 제목은 부동산 공법의 법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법 체계를 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법의 체계입니까?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 전부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행정법의 법 체계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예요. 문서로서 형태로 제정된 일정 형식 및 절차를 공포하는 법들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자, 성문법주의를 퇴역하고 있는 나라로서 19세기 독일학자가 켈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행정법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처음 주장을 합니다. 오늘까지 통설이에요. 행정법은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러면 이제 헌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우리나라 이제 입법기관이 의회죠, 국회죠?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름으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 뒤에 법률이라고 마무리 짓고, 요건 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을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을.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을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발의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행정은 굉장히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수거하는 것도 행정이고, 하늘에다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것도 행정입니다. 그러면 법률에다가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는 기본 틀만 잡아주고,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주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은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해버립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너네들이 채워라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서 제정한 법을, 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제정한 법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다시 제정 주체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정 주체이면 대통령령이 있고요.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국무총리도 있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제정 주체이면 총리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부 장관이 제정 주체이면 부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6개 법률에 총리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하고 부령이 있는데요. 자, 이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부터 주택법까지, 자,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네요. 국토교통부.
농지법은 정확하게 중앙부서 이름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주무부서가. 자, 그래서 이 부령 이름도 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개의 법률은. 농지법만 농림축산식품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에서는 대통령령이라고 하지 않고 시행령, 즉 법률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예를 들어볼까요? 국회가 제정한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제정한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고 곧바로 부령으로 위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자료를 봐보시면 헌법 해가지고 성문법 체계의 최상위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으로서 가로 열고 무엇에 관한 법률 등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이해하기 해가지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로 열고 법 제14조 동그라미 1항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앞으로 이제 기본서를 읽다 보면 무엇이 법률이고 무엇이 대통령령이고 무엇이 부령인지 구별을 해야 되고, 법률은 뒤에다가 조문 뒤에다가 가로 열고 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을 기술할 때 순서는 그 다음에 항, 호. 자, 이거는 전부 아라비아 숫자로 이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목은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법 1조 1항 1호, 법 1조 1항 2호, 3호, 1조 2항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기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밑에, 자, 명령을 봐보시면, 기억 대통령령, 대통령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는 법으로서 공공법 시행령, 즉 건축법 시행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문 이해하기, 작년 시험 문제다. 작년 시험 문제. 26회 시험 기출에 있다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다라는 것이고, 작년에 어떤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됐냐면, 죄송합니다. 올해네, 올해. 아직 해가 안 넘어갔으니까. 자, 우리 이제 국토개법에는 개발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개발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로 열고 법 제2조 제19, 국토개혁위원회 법률 제2조 19 내용이다. 그럼 중간에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등 이게 예시를 해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 안에, 그 동네 안에 어떤 기반시설이 설치가 필요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딱 하는 거예요. 필요한 시설들을.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법 제2조 19호에서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가로 열고 0 제4조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통령령은요, 뒤에 가로 열고 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0 제1조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제도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대학 제외,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쭉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법률에서도 규정을 해놓고 있을 만한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시설들 종류는 니네들이 정해라라고. 국회에서는 기반시설만 딱 정해주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 밑에 부령, 행정각부 장이, 즉 장관님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제정한 법으로서 건축법 시행규칙, 지문 이해하기, 23회 시험 때 출제했던 지문인데, 한지계획 작성에 따른 한지계획의 기준, 보류지, 가로열고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부령으로 딱 위임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이 시행규칙은, 자, 규칙이라고 앞에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법이라고 돼서, 아, 이거는 법률이구나. 가로 열고 영, 아, 이건 대통령령이구나. 가로 열고 규칙은, 아, 이거는 시행규칙, 아, 부령이구나.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한편,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법률의 법, 명령의 령.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령. 건축 법령에서 법령 하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부령까지를 포함해서 법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령에서 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각 법령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은 니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지자체에서 정해라라고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만든 법이 2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자치법규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다시 한번 법률은 어디서 만들죠? 국회에서. 여기는 행정부에서. 그렇다면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잖아, 지방의회.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을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 시장, 군수들이 제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규칙.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실무에서는 조례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시험 볼 때까지는 조례는, 자,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고시죠? 그러니까 이 자치법규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헌법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는 법령이 시험 범위예요. 법령이. 자, 그러면 아까 양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이 6개잖아. 그럼 법률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다 구령까지 다 있죠. 그럼 3, 6, 18, 18개입니다. 공법이 얼마나 부동산 공법에서 이제 양이 많냐면, 자, 같은 2차 과목인 실무 과목 있지 않습니까? 실무 과목. 실무 이제 정확한 중개업법령인데, 공인중개사업법령인데, 그 법령의 조문 자체가 2문제 나오는 농지법 조문보다 작아요. 50 몇 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 조문 자체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실무의 분량이 한 2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 민법 조문이 총 1113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113조인가 17조인가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대충 그만큼 있어요. 그럼 민법이 한 5배 정도 되는 법조문 분량입니다. 근데 수업시간은 똑같잖아. 실무 과목이나 공법 과목이나. 그러니까 공법 분량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짠하다 생각하시고 불평불만 갖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로 부러우시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실무 이거 한눈거리도 안 되는 거. 농담할 시간이 없어요, 공법은. 농담할 시간도 없고, 이거 뭐 진도 마치면 합격됩니다. 매주 2달에 한 번씩은 보충 수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미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어렵다고만 짜증만 내고, 언제까지? 9월 말까지. 해도 안 됩니다. 공법이 어렵습니다. 9월 말까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양이 많습니다. 어쩌라고 그러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을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양을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요 시행 규칙이 있죠. 시행 규칙은 배제를 합시다.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세부적이네요. 시험에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지만 많이 나와야 한 문제지 또는 2문제죠. 과감하게 포기를 할 건 포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행 기본서에도 규칙 내용은 그동안 출제됐던 것들 몇 개만 실어져 있어요. 기본서에도 없어요. 시행 규칙은. 그래서 이 규칙은 철저하게 배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됩니다. 내년 한 9월 달쯤 되면은 그래도 그동안 한 번쯤은 출제됐던 그런 규칙들은 따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은 읽어보고 시험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이 시행령이 문제인데요. 시행령도 볼 거 있고 안 볼 거 있습니다. 볼 거 있고 안 볼 거 있는데 안 볼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이것만 봅시다. 이건 하지 말자. 이것은 제가 선택을 할 것이니까 저를 딱 믿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할 겁니다. 아, 나오면 찍어버리면 되죠.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거예요.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다라는 노릇이지. 그래서 하지 말고 제가 그냥 X표 쳐버리십시오. 그러면은요, 그냥 X표 쳐버리고 그냥 이렇게 건너뛰자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법률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까지만 준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법 체계까지는 봤고, 뭐 시험에 나온 것은 아니니까 시험에 이렇게까지 출제가 됩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